운전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봉투 모의고사가 드디어 나왔고 우리 봉투 모의고사를 통해서 제가 매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시험을 앞두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300제 같은 단원별로 되어 있는 기출 문제집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된 상태에서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것들은 내가 혹시 빈틈이 있나? 혹은 그렇게 중요성은 떨어지지만 여기까지는 좀 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챙기는 듯한 느낌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이것만 봐서 실력이 는다? 그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사람이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했을 때 뭔가 몸에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게 도움이 되는 거지. 그런 거 없이 몸에 좋은 영양제만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생활이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수험생은 여러분들은 300제를 계속 반복하고 300제에서 모르는 거 있으면 기본서 찾아보고 이런 과정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모의고사, 봉투 모의고사를 통해서 최종적인 실력을 점검하고 메꾸고 뭐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챙기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으면 챙길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거는 뭘로 마련해야 된다? 300제로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자, 갑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시장 실패의 원인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가로등이 나왔습니다. 가로등 서비스는 뭡니까 여러분? 공공재죠. 그래서 민간 기업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쵸? 자, 경제적 요인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수산자원을 채취할 수 있어서 남에게 문제가 발생한대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공유자원이라고 얘기하고. 자, 이 공공재와 공유자원 모두 공통된 성격은 뭡니까? 그렇죠. 요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비배제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배제성. 아시겠죠? 비배제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되셨습니다. 그럼 정답 몇 번?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자, 2번 갑니다. 자, 다음 중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은 몇 개냐라고 했더니 일단 외부 효과가 발생해서 XJ와 YJ 시장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시장의 균형은 모두 사회적 최저 수준에 도달을 했답니다. 그러면 개입 전이 시장 상태고 개입 후가 사회적 최적 상태가 되겠죠. 자, 단 XJ와 YJ의 수요와 공급 곡선은 직선이며 자, 이거 중요한 말 나옵니다. 두 재화 모두 수요와 공급 법칙을 따른대요. 그러니까 두 재화 모두 수직선일 경우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쵸? 자, 수직이나 수평일 가능성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입 전 XJ 시장은 과소거래의 문제가 나타난다라고 되는데 여러분 아니죠. 지금 시장 거래량이 3개인데 몇 개로 줄였어요? 사회적 최적 상태에서 2개로 줄였잖아요. 그 얘기는 과소거래가 시장 상태는 과소거래가 아니라 과다거래가 이뤘었던 거죠. 자, 즉 다시 얘기해서 외부 불경제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자, 그러면 정부에서는 세금을 부과했겠죠.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번. YJ 시장은 소비 측면에 외부 경제가 나타났다. 자, YJ 보겠습니다. 자, 4개였는데, 즉, 최적 상태는 6개예요. 그러면 이 상태가 과소 생산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과소. 즉, 외부 경제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했겠죠. 자, 어쨌든, 니은에서 개입 전 YJ 시장은 소비 측면에 외부 경제가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니은보다 맞는 말. 디귿번 보겠습니다. 디귿번. 자, 정부는 XJ 시장에서 생산자에게 200원의 세금을 부과했대요. 그래서 600원에서 800원이 됐잖아요, 여러분. 가격이.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600원에서 800원이 됐다는 것은 세금이 모두 다 반영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금이 모두 반영되기 위해서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수직이거나 수평인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모두 세금의 모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이건 소비자에게 모든 걸 전가시키는 거죠. 소비자에게 모든 걸 전가시킨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자, 공급 곡선이 있고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요 곡선이 수직이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공급을 줄였을 때 요 거리만큼의 조세 부과가 다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왜?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일 때, 자, 가격에 반영될 수 있는 거예요. 즉, 수직일 때, 수요 곡선이. 근데 분명히 두 재화 모두 수요와 공급 법칙을 따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수직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 법칙을 안 따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른다고 하면 이 세금 200원이 다 이렇게 600원, 800원으로 다 가격에 반영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원보다 더 많았겠죠. 200원보다 더 많았으니까 200원 정도가 이제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됐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디귿번도 틀렸습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프 그리실 필요 없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냥 설명하려고 그랬던 거고 여러분들은 직관적으로 아셔야 돼요. 이 정도는 이제. 자,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른다고 하는 것은 수직과 수평이 아니라는 뜻이고 수직과 수평이 아니라면 세금이 전체 다 시장 가격에 반영되는 일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쉽죠? 여러분, 쉬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는 수요가 증가했죠.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여기는 공급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된 것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소득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정상제나 열등제나 뭔가 주어지는 게 있겠죠?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정상제입니다. 그러면 수요에 영향을 미치겠죠? 수요도 증가합니다. 자, 선호도가 하락했으면 우리 공급 찾아야 되는데 수요 요인이 나왔어요. 그럼 벌써 땡이죠. 자, 1번 땡. 우리는 요 짝을 찾아야 돼. D가 들고 공급이 주는 거.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선호도가 상승하면 네, 수요가 증가하죠. 생산비가 상승하면 공급이 줄어들겠죠. 네, 요 짝이네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소비자의 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수요가 감소한다는 거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공급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산 기술이 발전한다는 것은 공급이 증가한다는 거고 미래 가격이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것은 공급 측면에서 보면 공급이 감소되는 거고요. 수요는 증가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요 짝은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이거는 지금 미래 가격 예상인데 사실은 이거는 안 써도 되죠. 사실 왜? 지금 눈에 보이는 건 공급이 움직인 거니까, 그렇지? 공급이 줄어든 거니까. 그래서 이쪽 건 맞았는데 이쪽 게 틀렸죠. 어쨌든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 각국의 명목 GDP와 경제 성장률을 나타낸다. 옳은 분석은. 자, 그러면 명목 GDP와 경제 성장률이 주어졌으니까 그리고 기준 연도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를 구해야 됩니까? 그렇죠. 실질 GDP를 구하셔야죠. 요 가운데다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질 GDP. 자, 그러면 여러분 기준 연도에서는 명목 GDP와 실질 GDP가 같은 거 다 아시죠? 자, 그러면 명목 GDP, 실질 GDP가 같으니까 또 실질 GDP 100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100에서 10% 성장했으니까 110. 110에서 0% 성장했으니까 여전히 110. 그 다음에 110에서 10% 성장했으니까 121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밑에 보겠습니다. 기업번 보겠습니다. 2021년도 이후에 실질 GDP는 매년 증가했다. 매년 증가하지는 않았죠. 2022년에 한번 증가했고 2023년은 그대로고 2024년에 증가했고 두 번만 증가했죠. 그렇죠? 두 번. 자, 그래서 매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보겠습니다. 명목 GDP와 실질 GDP의 차이는 2023년이 가장 크다. 0, 그 다음 0, 10, 20, 얼마입니까? 14. 자, 그럼 2023년이 가장 크네요. 그쵸? 니은번 맞는 말. 그 다음에 디귿번. 2021년과 2023년의 명목 GDP와 실질 GDP가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2021년에
명목 GDP 뭡니까 이거는 2021년과 2024년 명목 GDP 2021년에 동일하죠. 100으로. 그치? 기준연도니까. 하지만 2023년에는 130이고 110인데 어떻게 동일할 수가 있습니까? 그쵸? X. 그 다음에 리을번. 2022년의 명목 GDP 120이네요. 보다 2024년의 실질 GDP 121이네요. GDP가 더 크다. 맞네요. 정답은 니은과 리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어떻게 푸시는지 아시겠죠?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뭐다? 실질 GDP를 빨리 구하는 것이다.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실질 GDP를 빨리 구하는 것이다. 자,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자, 시장이 개방되기 전에 수요 공급 곡선에 있는 점들이 일부 나타낸다. 최근 각국 정부는 X제 시장을 개방해서 자유무역을 허용하였고, 오케이. 예, 자유무역을 허용했구나. 자, 그 다음에, 한 개당 3만 원에 무제한 공급했습니다. 완전 전면 개방을 한 상태네요. 자, 그리고 개방 이후 국내수요, 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어진 표를 가지고 우리가, 시장 곡선을 그릴 수 있어야죠. 자, 먼저, 자, 일단, 개방이 되기 전에는, 여러분, 요 상태였겠죠. 균형이. 균형 가격은 수요와 공급량이 일치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여기겠죠. 자, 그러면 가격은 4만 원. 그렇죠? 그다음에 공급량 균형 거래량은 900. 자, 요랬을 겁니다. 요랬을 건데. 자, 이랬을 건데 지금 3만 원에 무한 공급한다 그러죠. 3만 원. 자, 이렇게 전면 개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3만 원일 때 수요량은 1000. 그 다음에 공급량은 800. 수입은 200개 했겠네요. 이만큼. 이만큼의 수입량. 오케이?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개방 이전 XJ 시장 균형 가격은 5만 원이 아니라 4만 원이었죠. 그 다음에 2번. 개방 이후 수입량은 100개가 아니라 200개겠죠. 3번. 개방 이후에도 국내 소비자 잉여는 변하지 않는다. 아니죠. 소비자 잉여는 더 증가하죠. 자, 요만한 크기에서, 요 삼각형으로 커지죠.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 잉여는 증가한다. 자, 그 다음에 4번. 개방 이후 국내 생산자의 공급량이 100개 증가하더라도, 그쵸? X제는 수입된다. 왜냐면 몇 개가 필요하니까 200개가 필요하니까 100개 증가해도 100개 수입을 할 겁니다. 왜? 사람들이 원하는 건 1000이고 국내 공급은 9,80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900으로 늘린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원하는 게 1000이기 때문에 100만큼의 수입은 발생할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6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기업과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다모자 수용성에 이중 언어 교육이 미치는 영향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게 미치는 영향이잖아요. 그럼 이게 독립 변수고 이게 종속 변수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꾸로 됐습니다. 틀렸고. 2번. 디귿 연구는 질적 연구도 아니죠. 질적 연구가 아닌 이유 세 가지를 얘기해 볼까요? 하나는 미치는 영향 관계를 알아보는 거 양적 연구입니다. 두 번째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양적 연구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미음이 보니까 문화개방성과 교류행동의 의지 정도를 지수화했대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조작적 정의라고 얘기하잖아. 자, 요 세 가지. 영향, 설문조사, 조작적 정의. 이거 다 뭐라는 사인입니까? 양적 연구라는 사인이죠. 자,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이번. 질적 연구가 아니라 양적 연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A지역 남자고등학교에서 쭈르르 했는데 얘네들의 연구 결과. 모집단은 뭡니까? 모집단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연구 주제로 올라가셔야 돼요. 연구의 대상이 누굽니까? 청소년이죠. 그러면 자,
요게 각각 500명씩이 과연 청소년 전체를 대표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4번 미음을 통해서 그렇죠.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러분? 자, 7번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슨 급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거 다 뭡니까? 공공부조예요. 공공부조. 의료급여도 공공부조, 복지급여 다 급여자가 들어가면 공공부조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것도 보니까 사회적 위험에 처한 사람의 생계유지 어려울 경우에 최저 생계비 얼마 정도를 준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게 공공부조예요. 그렇죠? 공공부조입니다. 현금 지급, 뭐 의료 비용 지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조는 예방적 복지가 아니에요. 예방적 복지가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 처방적 복지죠. 사후 처방적 성격을 갖습니다. 사전 예방적 성격을 갖는 것은 보험이고요. 그렇죠? 사후 처방적 성격을 갖는다. 예방이 아니라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처방으로서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사회보험보다 공공부조가 소득지원 효과가 더 크다. 맞아요. 정답은 2번이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혜택의 비효율성이 높은 보편주의에 입각한 공공부조는 선별주의죠. 여러분 선별주의. 그 다음에 급여 대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생산과 복지를 결합했다. 생산과 복지를 결합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건 이제 기든스의 제3의 길 생산적 복지에 대한 설명인데 이 주어진 자료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번 가겠습니다. 갑과 병의 문화이에 대한 태도에 대한 설명이래요. 딱 보니까 일단 갑은 뭐래요? 각자 지불하는데 그게 세련되고 진보된 문화되고 우리 사회가 받아들였으면 좋겠대. 이런 걸 문화 사대주의. 외국에 사는 건 무조건 좋은 거야 라는 문화 사대주의. 아니야.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화가 훨씬 더 좋은 거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본받아야 돼 라고 하는 거. 자문화. 아니야. 각각의 의미가 있어. 그 사회의 맥락을 살펴봐야 돼. 문화 상대주의 되겠습니다. 자, 1번 가겠습니다. 갑의 태도는 선진 문물승에 적극적이죠. 자, 적극적입니다. 그게 이제 사대주의의 유일한 장점이죠. 그 다음에 2번. 자, 자문화는 자국의 문화 정체성을 강화시키죠. 그 다음에 3번. 갑과 을의 태도는 모두 갑과 을의 태도를 묶으면 뭐가 되니까 문화 절대주의가 되죠. 여기에 상응하는. 그렇죠? 자, 문화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거 맞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을병의 태도는 모두 특정 문화를 기준으로 을병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갑을이라고 해야 되죠. 병은 문화 상대주의니까. 자, 그래서 옳은 진술은 3번밖에 없습니다. 자, 9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게이트볼 동호회, 농촌진흥청, 시민단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네요. 게이트볼 동호회. 자, 이거는 일단 어디 소속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런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발적 결사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농촌진흥청 같은 경우에는 공식 조직. 그 다음에 또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 결사체이면서 동시에 공식 조직으로서 성격을 갖는 거죠. 자, 1번 보겠습니다. 공식 조직은 뭐 과업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조직이다라고 했는데요. 자, 예, 맞는 말이죠. 2번. 자, 자발적 결사체는 1차 집단과 2차 집단의 성격의 구분이 모호하고요. 동시에 갖는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이 가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가 자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것도 자발적 결사체, 이건 아니고 자발적 결사체. 예, 맞죠? 이 질문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나에는 공식 조직 내의 구성원을 전제로 형성되는가? 이거는 이제 비공식 조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비공식 조직은 없어요. 그래서 4번 같은 질문이 들어가 버리면 다 아니오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때문에 나 자리에 이 질문은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서 사회 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 골라라. 자, 정해진 하나의 방향을 향해 전진한다. 이거 뭡니까? 진화론이죠. 자, 기억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중심적 사고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맞아요. 따라와. 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사회변동의 방향을 예측하여 대응하기 어렵다. 아니죠. 예측하기가 쉽죠. 방향이 일방향적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사회가 발전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디귿바. 자,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를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맞습니다.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의 역사를 설명하기 용이하다. 이거는 이제 순환론에 대한 이야기죠. 자, 니은과 디귿은 순환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답은 기억과 디귿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자, 주유 후 출발을 시도가 어렸는데 고장이 나서 작동하지 않았어요. 이거 혼유한 거네. 경우차인데 휘발유를 넣고다. 자, 을은 병의 실수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갑은 을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물질적 손해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아니죠. 여기 만자가 틀렸죠. 뭐에 대해서도?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자, 정신적 손해배상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을은 사용자로서 일반 불법행위를 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일반 불법행위가 아니라 특수불법행위죠. 사용자 배상 책임. 3번. 병은 피고용자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는 아니죠. 병도 일반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죠. 그 다음에 4번. 갑과 을은 재판 이전에 조정을 통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 재판 이전에 조정을 하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재판상 하회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거죠. 자, 맞는 건 4번 되겠습니다. 12번 갈게요. 자, 가다는 구속된 사람이 석방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가 보겠습니다. 가 보겠습니다. 재판을 진행했는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대요. 그래서 판결이 내려졌대요. 이건 이제 무죄죠, 무죄. 집에 갈 수 있죠, 무죄 받으면. 그 다음에 나 보겠습니다. 자, 재판을 받기 전에 구속된 사람의 구속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자, 이런 걸 우리가 구속적부 심사라고 얘기하죠. 이것도 집에 갈 수 있죠. 여기서 이제 구속이 부당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재판을 받은 도중에 구속된 사람이 법원에 보증금을, 이거 뭡니까? 보석이죠.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무죄가 확정될 경우 구속된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손해배상이 아니라 보상, 그러니까 손해배상이 아니라 형사보상을 청구해야 되죠. 형사보상을.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2번 볼게요. 나의 구속된 사람을, 자, 여기 나의 피의자, 그 다음에 다의 구속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정답은 2번이겠네요. 자, 이거는 기소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기소 전, 기소 후. 그쵸? 자, 그래서 2번이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여러분, 무죄, 그 다음에 구속적부 심사, 보석 모두 이거 아닙니다. 모두 판사입니다. 모두 판사의 권한이에요. 4번 보겠습니다. 4번. 자, 형사소송 과정에서 모두 나타난다. 그러면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나, 피의자 신분일 때, 그 다음에 다, 피고인 신분일 때,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가. 요 순서겠죠. 나다, 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가나다 순서가 아니라. 그래서 12번에서 맞는 거는 2번. 13번 가겠습니다. 자, 민법의 기본은 즉 A래요. A. 자, A.
자, 그러면 그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면 그럴까?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죠. 1번 보겠습니다. 자본주의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개인 간 불평등 아니죠. 계약 자유가 되면은 개인 간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근대 민법의 원리입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현대 민법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2번 제조업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자, 이런 거는 무과실 책임이고 지금 주어진 거는 계약자의 원칙이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법에 근거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A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계약 공정의 원칙이라고 하고 계약 공정의 원칙은 이 계약자의 원칙을 좀 제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계약자의 원칙에 따르면 계약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보장되지만 누구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에요. 다 포함된다. 보장된다. 이 뒤가 틀렸네요. 되셨죠? 여러분 14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1번 보겠습니다. 불치병 환자의 부탁으로 이거는 피해자의 승낙인데 여러분 살인은 피해자의 승낙 허락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위법합니다. 범죄죠.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70세 노인이 지팡이로 때리려 하자 노인의 팔을 붙잡고 노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하게 때렸다 라고 하는데 이거 정당방위로 볼 여지도 있으나 70세 노인과 노인에게 얼굴을 주먹으로 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과잉방위라고 해요. 과잉방위. 지나치게. 예. 이런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가 아니라 이런 거는 오히려 과잉방위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인명피해자가 우려되는 화재 현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훼손했다. 이거는 이런 것을 우리가 정당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정당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 4번. 자신의 가게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 사람을 제압한 뒤 귀금속을 되찾고 이런 걸 이제 여기까지는 자구행인데 문제는 되찾으면 끝나는 거지. 이거 폭행하면 안 되죠. 되찾고 폭행하고 그러면 안 되죠. 이거는 자 이것도 과잉행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정답은 3번 정도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3번 정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상적인 사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참정권은 일부 주민투표에서 제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요. 정치자금 기부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이것도 피선거권이 아니라 선거권은 안 돼요. 선거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안 되고.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개 외워두세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참정권 인정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참정권 인정되는데 그게 바로 주민투표에 참가한다거나 아니면 선거권을 제한적으로 받는다거나 그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가겠습니다. 16번. 자, 호주제에 대한 이야기네요. 자, 1번 보겠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가지고 대법원에 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개인의 존엄성은 현대복지가 아니죠. 인간의 존엄성 실현, 자유, 평등과 같은 민주주의의 이념은 근대에서 현대가 아니라 근대에서 성립된 거죠. 그 다음에 3번. 자, 민법 개정안 의결. 자, 이거는 일반 의결 정족수. 과반수 찬성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산성으로 결정하는 일반 의결 정족수에 해당하는 안건 맞습니다. 일반적인 법률안이니까요.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그러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과반수 국무회의는 의결을 하지 않아요.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인데 심의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의결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17번 보겠습니다. 17번. 자, 1번. 자, 다음 헌법조항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권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렇죠? 교육권은 여러분 사회권을 얘기하는 거, 사회권의 종류죠. 자, 1번 보겠습니다. 국민은 교육받을 능력이 있어야만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라고 했는데 그 능력이랑 상관이 없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죠. 능력과 무관하다 이렇게 돼. 이 부분이 틀렸어요. 그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교육받을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침해받지 않은 본질적 권리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침해받지 않은 본질적 권리는 자유권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 권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침해받지 않진 않죠. 예, 열거되어 있을 때만 보장을 받는 거죠. 그렇죠? 3번.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할 법적 의무를 짓는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틀렸죠. 열거된 것만 보장하면 됩니다. 교육의 의무는 현대적 의무이고요. 자, 현대적 의무라는 것은 의무와 권리가 공존한다. 교육권과 교육의 의무가 공존한다. 권리가 그로서 권리의 성격과 의무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이런 거 우리가 현대적 의무라고 얘기하죠. 정답은 4번. 되셨죠? 그 다음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거 뭡니까, 지금?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쭈루루 됐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상주의라고 하죠, 이상주의. 그렇죠? 1번. 총회의 각 구성원은 한 개의 투표권에, 이거는 이상주의에 맞습니다. 총회는 이상주의. 그 다음에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상임이사국 5개국가 모두의 동의를 포함한 9개 이사국에, 총 15개국 중에서 9개인데 요 9개의 5개 상임이사국 미, 영, 푸, 러, 중이라는 5개 상임이사국이 모두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자 안보리 결정에 강대국의 힘의 논리를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상주의가 아니라 지금 현실주의적 관점이죠. 안보리 운영은 자 강대국에게 거부권을 인정하는 그래서 2번이 요 설립 취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도 다 이상주의. 네 이것도 이상주의. 되셨죠? 자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현실주의 2번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19번 가겠습니다. 19번 볼게요. 자 이거는요 주어진 표를 얼마나 잘 해석할 수 있느냐 눈에 보이는 대로 잘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정도 수준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1번 보겠습니다. 보수와 혁신 간의 갈등이 가장 심각해 보고 있다. 가장 심각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건 이건 보수 혁신가 35밖에 안 되잖아. 근데 바로 위에 있는 세대 갈등은 벌써 40이잖아. 그러니까 가장이란 말이 틀렸죠. 2번 세대 간 갈등이 지역 갈등보다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세대 간 갈등이 40. 그쵸? 세대 간 갈등이 40. 그 다음에 지역 갈등이 30. 맞네요. 세대 간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상하위층 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더 심각해질 것, 요 빼는 위에 거죠.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는 건 20%. 그 다음에 완화될 것이라고 보는 건 45%잖아요. 그러니까 더 심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 않죠. 그 다음에 지역 갈등보다는 계층 간 갈등이 더 심각해질 거 보고 있다. 자, 지역 갈등은 30, 계층 간 갈등은 20이니까 거꾸로 돼야 되죠. 계층 간 갈등이 20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 갈등이
30이니까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지 않죠? 틀렸습니다. 지역 갈등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뭘 봐야 되는지만 여러분 잘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9번에서 맞는 말은 2번, 그 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 자,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은 누구누구를 차기 국무총리 지명하려고 하고 있답니다. 국무총리 임명동의 통과시켜야 되고 다음날 누구는 국무총리 인사 대청을 받아들여서 장관을 임명했다. 1번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죠. 대통령제에서는. 2번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은 국회 다수당의 추천에 따라 아니죠. 추천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명하고 그 다음에 동의를 받는 거죠. 추천이 아니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거지 추천이 필요한 건 아니죠. 3번 보겠습니다.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가진 대통령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국무총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다. 그렇죠? 자, 정답은 3번. 4번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에게 장관의 임명을 제청한다. 이거 국회 동의 받을 필요 없어요. 국무총리가 임명되는 과정이 국회 동의가 필요한 거지 국무총리가 장관을 제청할 때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개의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포인트를 잘 정리하시고 꼭 복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2회차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